장미경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에는 식료품 구매를 가정부에게 맡겼지만 그날은 가정부의 휴일이라 미경 자신이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온 길이었다. 마트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했다.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로였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차들은 꽤 빠른 속도로 달렸다. 앞쪽 도로변 보도에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어 보였다. 우리 민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구나. 미경은 속으로 아들과 비교하며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를 앞질러 승용차 한 대가 달려갔다. 차가 아이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느닷없이 한 아이가 자동차 앞으로 뛰어나왔다. 위험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은 그녀 앞에서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와 노면이 맞닿는 불길한 마찰음. 이봐! 위험하잖아! 운전사가 아이를 꾸짖었다. 무사했단 말인가? 잔뜩 겁을 먹고 눈을 뜨니 뛰어나온 아이는 길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가 난처한 듯 울고 있었다. 운전사도 상대가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니? 아직도 두근거리는 다슴을 쓸어내리며 미경은 주의를 주었다. 아, 민우 아주머니시네요. 아이들 중에서 말을 걸어온 아이가 있었다. 보니 민우와 같은 학년의 오원재였다.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아이였다. 어머, 원재구나. 아줌마, 놀랐어요? 그럼 깜짝 놀랐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지금 그건 가로지르기 놀이예요.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가로지르기 놀이라고? 차가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앞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차 제일 앞쪽을 가로지른 애가 1등이 되는 거죠. 지금 가로지른 박지호는 원래 그런 짓 못한다고 비겁하다는 말 들었는데 방금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역시 체조 박사답게 잘했어요. 박지호는 체조 솜씨가 뛰어난 아이였다. 어머나, 기가 막힌 장난을. 미경은 너무나 놀라 잠시 멍했다. 우리 민우도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돼. 가로지르기 놀이 따위는 야만적인 짓이야. 그런 짓 모트로 조금도 비겁하지 않아. 만약 또 그런 짓 하면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왜 나빠요? 우린 용기를 시험해보는 거라고요. 오원재는 미경을 불만스러운 듯이 노려보았다. 힘께나 쓰는 아이로 반의 골목대장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미경의 남편, 장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용기는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야. 만일 말을 안 들으면 네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어. 원재의 겁없는 시선이 누그러졌다. 그는 엄한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보니 아들 민우가 웃으며 서 있었다. 최근 다니기 시작한 피아노 레슨에서 돌아오는 길인 모형이다. 민우는 오원재와는 대조적으로 늘 반에서 최상위권이었다. 초등학교 시절은 공부 잘하는 아이나 완력이 센 아이가 득세한다. 강경파인 원재도 민우에게는 한 수 접고 있는 듯했다. 민우는 오른손에 쬐뻔 큰 보따리를 들고 왼손으로 허리가 굽은 노파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우야, 그 할머니는? 미경은 아들과 함께 있는 낯선 노파를 미심쩍게 보았다. 어머, 이 아이 어머니셔? 이 근처 집을 찾아오대가 이 도련님한테 길을 물었는데 글쎄, 데려다 주겠다고 여기까지 짐을 들어주지 않겠어? 정말 친절한 아이야. 노파는 주름진 얼굴 가득 감사의 뜻을 띄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어머나, 그러셨군요. 아이가 도움이 되어 저도 기쁘네요. 다른 아이들의 악성장난을 꾸짖은 직후였던 만큼 미경은 자랑스러웠다. 역시 우리 애는 달라. 그녀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아들의 선행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해진 사실이 안타까웠다. 아, 이자의 학교 선생님이라도 지나가 주셨으면. 미경은 오히려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너희들도 우리 민호를 좀 본받으렴? 미경은 악동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 알았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장난하면 안 돼. 미경은 아이들에게 못을 박아놓고 민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노파와 헤어지자.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었어? 민우가 질문을 되풀이했다. 방금 원재네가 글쎄 가로지르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 민우는 설마 그런 장난 안 하지. 엄마, 정말이야? 요즘 유행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좋아, 내일 학급위원회에서 말해줘야지.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원재가 민우를 괴롭히지 않을까? 미경은 그것이 걱정이었다. 아무래도 그 아이에게는 어린이답지 않은 음험함이 느껴진다. 어른의 주의를 받고도 불만스러운 듯이 노려보던 그 겁없는 얼굴.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생의 표정은 아니었다.
그런 기막힌 아이가 고이고이 키운 민우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의 그것보다 잔혹한 데가 있다. 그들의 잔혹성은 태어나면서 지닌 그대로이다. 가장 약한 자를 언제나 따돌리고 학대한다. 어린이 세계의 서열은 어른 사회보다 엄하고 철저하다.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부모나 선생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어른 뺨치는 협박이나 공갈이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민우가 설마 그런 따돌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상대가 보통 아이의 척도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오원재이니 근심이었다. 엄마는 그런 걱정을 해. 민우가 웃었다. 하지만 원재라는 애 무섭지 않니? 무섭다고 해서 나쁜 짓을 보고도 잠자코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센 상대라도 나쁜 짓은 용서하지 않는 게 용기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게 참된 용기란다. 그것은 가로지르기 놀이의 만용과는 질이 다른 사나이의 참된 용기이다. 그것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다. 미경은 민우를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느꼈다. 고양이 소각 사건. 오원재가 문제아로 낙인 찍힌 최초의 사건은 반년쯤 전에 일어났다. 원재가 하급생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한 이수민이라는 같은 학급의 여학생이 선생님께 그 사실을 일렀다. 선생님은 원재를 불러 꾸짖었다. 그런데 그때 그만 이수민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만 것이다. 앞으로는 하급생을 때리지 않겠어요. 원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과했다. 며칠이 무사히 지났다. 그 며칠 뒤 이수민이 귀여워하던 고양이가 행방불명되었다. 수민은 어두워질 때까지 찾아다녔으나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근처 아파트 단지의 소각로로 쓰레기를 태우러 간 한 주부는 아궁이 문을 열자 상자 부스러기가 잔뜩 처박혀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주부는 투덜대면서도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와 함께 태우기로 했다. 그녀는 불을 지폈다. 종이뿐이라 이내 불이 힘차게 타올랐다. 아궁이 문을 닫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무서운 비명이 일어났다. 이어 아궁이 안에서 무언가 날뛰는 기척이 났다. 주부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다. 비명과 날뛰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아무래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어떤 동물이 산채로 불태워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아궁이는 한창 타오르고 있는 중이라 주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근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아궁이를 간신히 열었다. 동물성 단백질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소각로 안에는 절반쯤 타다 남은 고양이의 시체가 있었다. 이수민의 고양이로 판정되었다. 단지 입주자 중에 어젯밤 소각로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오원재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 당연히 원재가 고양이를 잡아 꼼짝 못하게 묶어 아궁이 안에 쳐넣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난 몰라요. 하지만 그는 태연히 부정했다. 정말 거짓말을 안 한다면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라고? 원재는 태연히 선생님의 눈을 보았다. 먼저 시선을 돌린 것은 선생님 쪽이었다. 미경은 그 사건이 생각나기에 민우야, 오늘 학교에서 원재하고 박지훈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래, 오늘이 아니면 요즘 싸움을 한 일이 없느냐고. 아, 생각나요. 민우가 무언가 생각난 듯한 얼굴을 했다. 왜 그러니? 원재가 청소당번을 빼먹은 걸 박지훈이 선생님께 일렀기 때문에 원재 녀석 혼나고 있었어. 어머, 역시 그렇구나. 뭐가 그렇다는 말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원재하고 놀면 안 돼? 원재하고는 반이 다르니까 같이 놀 수 없어. 반이 다르더라도 놀면 안 돼. 왜 그래, 엄마? 왜긴, 엄마 말대로 해. 알았어. 엄마 이상하다. 지금 얘기 원재한테 하면 안 돼? 미경은 정말 무서운 아이라고 생각했다. 오원재는 청소 당번을 빼먹은 사실은 제쳐두고 고자질한 친구를 원망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위험하고 음흉한 보복을 하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지호는 무사했지만 만일 그 아이가 차에 치이기라도 한다면
교묘하게 짜인 살인이 아닌가? 게다가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생이 꾸며낸 것이다. 열대어 몰살 사건. 김현수의 열대어는 유명했다. 자택에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 놓고 엔젤피쉬, 구피 등 초심자에게 맞는 열대어를 키우고 있었다. 서모스텟, 에어펌프, 필터 등을 설비하고 수조 안에는 각종 물풀을 배치하는 한편 먹이도 균형을 생각하며 주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초등학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취미였다. 현수의 반에서도 몇 마리의 열대어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역시 그가 기증한 것이다. 먹이는 물고기 당번을 정해놓고 교대로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수가 가장 열심히 보살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물고기 당번에 약간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현수가 가져온 먹이보다 오원재가 가져온 쪽을 물고기가 즐겨 먹게 된 일이다. 원재의 먹이는 배합 사료였는데 시판되는 것과 달리 그가 독특하게 배합해서 만든 모형이다. 이것을 주게 되면서부터 물고기의 발육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반 아이들의 원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의 그때까지의 이미지는 매우 나빴다. 현대의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며 반의 등급은 완력에서 시험 성적으로 옮겨갔다. 원재는 완력만 과시할 뿐 성적이 하위에 거친 아이는 비록 두려워들은 하지만 반 전체로부터 경멸되고 소외된다. 현수는 물고기 박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분야의 권위자였다. 그런데 오원재가 그 이상의 우수한 배합 사료를 발명한 뒤로 그의 권위인 박사호를 원재에게 빼앗기게 될 판국이었다. 며칠 후 하굣길에서 김현수는 오원재를 만났다. 현수야, 할 얘기가 있다. 그는 주위에 같은 반 학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나한테 볼 일이 있다고? 현수는 겁을 집어먹고 물었다. 이봐, 너한테 내가 만든 물고기 먹이를 줄까? 뭐라고? 원재는 비닐봉지에 든 사료를 내밀었다. 사실은 말이야, 난 열대어에 흥미가 없다고. 이 사료도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웃에 살던 대학생 형이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서 난 만드는 법을 몰라. 그 형이 이사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사료를 만들어 달랠 수 없게 됐어. 이거 다 없어지기 전에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어. 넌 물고기 박사니까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 정말 받아도 되는 거니? 느닷없는 호의에 현수는 어리동절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사료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하단 말이야. 현수는 원재가 자기의 치부를 감추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계심을 풀었다. 이변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현수야, 큰일 났다. 물고기가 모두 물에 떠 있어. 아직 잠자리에 있던 현수는 모친의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수조 곁으로 달려가 보니 그의 보물인 열대어가 모두 배를 보이고 물 위에 떠 있었다. 이미 모두 죽어 있었다. 현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울먹였다. 그는 어제 마지막 사료로 오원재에게 받은 것을 사용한 사실이 불현듯 생각났다. 그렇다. 원재가 공짜로 사료를 줄 리가 없다. 도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무서운 보복을 해온 것이다. 현수는 비통하게 후회했다. 부친이 그 증거품인 사료를 학교로 갔다. 이과교사가 사료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사료에 섞여 농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열대어에게 치명적이었다. 학교 측은 사태를 중시했다. 동급생의 열대어에게 농약이 섞인 사료를 주어 독사를 꾀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린아이의 지혜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교장과 교감과 담임교사는 오원자를 불러 엄중히 조사했으나 원재는 태연하게 부정했다. 저는 현수군한테 사료 같은 거 준 일 없어요. 제가 현수보다 좋은 사료를 만든 게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괜히 거짓말을 끼며낸 거예요. 원재가 사료를 넘겨주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이상 어쩔 당도가 없었다. 오원재의 무서운 아이라는 이미지는 선생들 사이에 정착되었을 뿐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방화 예고 편지. 열대어 소동이 있던지 석 달가량이 지났다. 3일 후 두 형사가 퇴원한 미경을 찾아왔다.
우선 돌아가신 이준호 씨인데요. 부인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미경은 이준호와의 불륜 관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모텔 성냥 등 증거를 형사들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다 씨와의 관계를 아드님한테 눈치채게 한 기색은 없습니까? 미경은 최근 아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의심을 띄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하지만 설마 그 애가 그런 끔찍한 짓을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닐 테죠. 미경은 너무나도 무서운 연상에 신음했다. 불행히도 댁의 아드님과 사건 직전에 교신하고 있었던 사실이 떠오른 겁니다. 설마 차엔 내가 타고 있었다고요? 아무리 이 선생이 밉더라도 나까지 같이 죽이려 들 리가 없어요. 민우는 죽은 열대어나 고양이를 위해 무담을 만들어줄 정도로 착한 애예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애랍니다. 형사는 그녀의 노여움에는 아랑곳 없이 말했다. 우리는 오원재 소년이 그동안 일으킨 사건의 관계자를 거듭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열대어에 독을 투약당한 김현수는 학급에서 이과 성적이 1등, 댁의 민우는 2등이었습니다. 고영이를 소각당한 이수민은 산수가 1등, 이 역시 댁의 민우가 2등이었습니다. 화재 위문 편지를 받은 5명의 여학생들은 음악이 민우보다 모두 우위입니다. 가로지르기 놀이를 하던 박지우는 체육이 뛰어나 체조 박사라고 불렸습니다. 민우는 종합 성적으로는 항상 1위였지만 각 과목별로는 2등이나 3등이 많았다. 민우는 모든 과목에서 1등을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게 진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떠올랐단 말입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현장 주변의 트랜시버 소유자들을 샅샅이 알아본 결과 그 시건에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계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안 돼! 엄마가 타고 있어! 그만두라고! 스탑! 그만두라고! 미경은 머리에서 피가 순식간에 물러남을 느꼈다. 이준호가 운전하던 파란색 승용차의 번호는 분명히 그들 차량의 번호였다. 오원저 소녀는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우군한테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재군의 아버님은 민우군 아버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님을 장 사장님께 말해서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오원재는 부모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씨 착한 아이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민우는 겉은 우등생의 가면을 쓰고 실은 부모의 세력을 미끼로 약한 자를 괴롭혀온 것이다. 물고기의 사료도 화재 위문 편지도 트랜시버와 화염병도 민우의 아이디어였으며 원재를 이용한 것이었다. 민우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1등 자리를 위협하는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한 무서운 계획이었던 것이다. 부인, 순진한 어린아이의 가면 밑에 무서운 새 얼굴을 만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형사의 마지막 말이 미경 귓가에 울렸다. 그것은 어느새 고양이나 열대어나 이준호를 죽인 범인은 바로 나라는 말로 바뀌고 있었다. 겨울형 기아 패치의 날이 이어져 공기가 극도로 건조해졌고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불을 내면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악질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5집에 각기 엽서가 배달되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유치한 글씨로 화재를 위문합니다. 라던가 불시에 부디 조심하시라고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며칠 간격으로 같은 내용의 엽서가 연거푸 배달되자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특히 화재 발생을 위문합니다라는 엽서를 받은 사람들의 불안은 컸다. 이것은 불을 지르겠다는 예고가 아닐까. 엽서를 받은 집의 아이들이 모두 같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며 같은 학급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경찰이 필적을 비교하자 글씨는 오원재가 쓴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경찰의 추궁에 원재는 태연하게 요즘 화재 발생이 잦아 동급생의 집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엽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화재를 위문합니다는 문구 역시 흔한 화재 위문 편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 상대가 어린아이기도 하고 아기의 증명이 힘들었다. 그러나 5명의 여학생이 선생님께 호소했다. 원재는 우리 보고 이과 노크를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돌려줄 것 같아 주지 않았어요. 원재는 아마 그 일 때문에 그런 장난을 한 거예요. 협박의 동기가 느껴졌지만 증거가 없었다. 여학생들은 모두 그 학급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선생이나 학부모들은 오원재에 대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 애는 악의 천재야. 어떤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다리 위에 불꽃. 장미경은 젊은 가정교사 이준호와 불륜관계를 2년째 지속하고 있었다. 남편 장 사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의 욕망을 이준호의 젊은 체력이 충족시켜 주었다. 최근 아들 민우가 부쩍 성장하여 어머니의 외출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는 위기를 맞았다. 난 말이야, 민우가 당신과 내 관계를 아무래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도무지 불안해. 미경은 이준호에게 말했다. 결국 미경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늘 이용하던 모텔에서 정사를 마친 미경은 이준호의 차를 타고 평소 내리던 다리 앞에 지점으로 가고 있었다. 저 앞다리 앞에서 내려줘요.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군요. 다리 앞쪽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럼 다리 지나서 세워줘요. 경찰의 시선을 피하고자 이준호는 속도를 더 냈다. 미경이 탄 차는 다리로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문득 다리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 크기와 모양으로 미루어 어린아이 같았다. 차는 그 아이가 서 있는 바로 밑을 향해 나아갔다. 미경의 시선에서 어린아이가 사라져 가려고 한 순간 어린아이의 손에서 무엇인지 작은 검은 물체가 튕겨져 나왔다. 위험해요! 외쳤을 때 그 물체는 본인 위에 부딪혀 흩어졌다. 선광과 불꽃이 솟아올랐다. 차는 그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중앙선을 넘었다. 앞쪽에서 오고 있던 대형차와 충돌했다. 또다시 커다란 굉은과 불기둥이 청각을 빼앗고 시야를 찢었다. 그대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용의자의 이중성. 사건 직후 다리 위에서 화염병을 던진 오원재가 현장 주변에서 붙잡혔다. 이준호는 구급차로 운반되는 도중에 사망했고 대형차 운전사는 중상을 입었다. 미경은 가려운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다. 경찰이 오원재가 소지하고 있던 고성능 무전기에 주목했다. 트랜시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교신 상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었다.